너가 진짜 내 딸이 맞아? 너가 꼭 너 엄마가 아니라 너 뒷감당해주는 사람 같아. 내가 내 맘대로 내 노후 자금으로 작은 한옥 가게를 열었는데 그게 뭐가 그리 큰 문제라서 악의적으로 나를 괴롭히는 건데. 엄마가 정말 내 친엄마 맞아? 딸 도와주는 게 그렇게 싫어? 우리 아들 학군지에서 공부시키고 싶어서 엄마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엄마네 부탁 거절하고 그걸로 가게 차렸잖아. 처음부터 나랑 상의도 없이 내 돈으로 내 가게를 차리는데 너랑 왜 상의를 해야 돼? 엄마 돈 한 푼이라도 더 못 가져가서 안달인 딸년. 뭘 믿고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가게 차리고 그런 거 아냐? 그건 어차피 내 노후 자금이었고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이었다. 너한테 돈 주려고 마련된 돈이 아니야. 이제까지 엄마한테서 얻을 건 다 얻었으면 이제 네 스스로 살 생각을 해야지. 언제까지 나한테 금전적으로 의지할 생각인데 어차피 엄마 죽으면 다 내 것 되는 거 아냐? 무남동녀 딸을 위해서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냐고? 부모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비록 도덕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는 몰라도 너한테는 언제나 최선을 다한 부모였어. 스스로 떳떳하지 않은 삶 산 건 인정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도움이 되는 엄마가 되려고 했어. 내가 어렸을 때 엄마 때문에 얼굴 못 들었던 생각을 하면 정말 끔찍해. 엄마가 누군지 밝혀졌을 때 시어머니랑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알아? 너는 끝까지 너밖에 모르는구나. 나도 지쳤다. 그것도 다 너로 인해 내 인생이 꼬인 거고 널 포기하지 않으려고 선택한 건데 너한테 모진 소리 들으니 다 부질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제 우리도 그만하자. 너무 힘들다. 그러든지 말든지 난 하나도 겁 안 나거든. 그렇지. 세상에 너가 무서운 게 뭐가 있겠니? 잘난 남편이랑 대단한 시부모 있는데 전 재산으로 내가 너한테 급백 만들어주려고 남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것마저 앗아가려 한다면 나도 너를 밀어낼 수밖에 없구나. 이제 나는 너의 엄마 아니다. 다신 이곳에 찾아오지 말아라. 내가 하고 싶던 말이었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나도 더 이상 엄마 옆에 있을 이유가 없지. 한평생 엄마는 내 아킬레스건같이 불안한 사람이었어. 나도 내 자식을 봐서라도 이제 엄마한테 벗어나고 싶어. 나도 그만할래. 이제까지 내 모든 것을 다 내주었던 무남동녀였건만 제게 있는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못 빼앗아가게 되어 제 가슴을 찢어놓는 딸을 저는 결국 저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3세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지금 인천에 살고 있고 저는 그동안 열심히 모은 돈으로 딸에게 다 주고 저만의 노후 자금을 만들었지만 요즘 같은 고물가 100세 시대에 언제 그 돈이 다 떨어질 줄 모르니 제가 그래도 몸이 멀쩡할 때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한옥 가게를 작게 차렸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걸 보고 자기한테 더 안 주고 한옥 가게를 차렸다고 화를 냈고 저는 그런 딸의 반응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태 피땀 흘려 모은 돈을 다 딸이 이런저런 핑계로 가져갔기에 노후 자금은 꽁꽁 숨겨놨으나 아는 친구의 도움으로 한옥 가게가 잘 나가기도 하고 저도 좋아하는 일이어서 차리게 되었는데 딸의 방해로 제 장사가 힘들어졌습니다. 딸은 당시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예술 공부를 하다가 디자인에 꽂혀서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디자인과 관련된 공부를 하며 여러 과정도 졸업했고 거기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고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힘들게 뒷바라지에 결혼까지 시켰으면 이제 독립할 때도 되었건만 딸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저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딸을 제가 귀하게 키우기는 했습니다. 돌아보면 저 역시 우리 부모님께 귀한 자식이었는데 우리 딸은 저를 엄마라는 이유로 너무 막대했습니다. 부모란 왜 자식에게 희생해야 하는 존재인지 저는 저를 위해 다 해주신 부모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딸은 왜 10개를 주어도 11개를 내어달라는 딸이 되었는지 제가 비루한 삶을 살아온 탓에 그런 사정이 있었지만 겉으로 보기엔 도덕적으로 지탄받은 삶을 살아서 그 대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스님이 그러더이다. 인생은 뿌린 대로 거둔다고 말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잘 사는 아버지 밑에서 TV도 마음껏 보고 피아노도 마음껏 칠 수 있는 유복한 집안에서 사남매 중 늦둥이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TV와 피아노 있는 집이 많지 않았는데 우리 집은 부자라서 쓰는 제품이 모두 외제였고 제 옷도 모두 유명 브랜드를 입었습니다. 위에 언니와 오빠는 대학을 다녔고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
오빠는 법조인이 되겠다며 대학 다닐 때부터 사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셋째 오빠는 고등학교에 다녔지만 공부에 흥미가 없어 엄마가 대학 보내려고 온갖 과외를 시켰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당시 국민학생이었는데 부모님은 막내딸이라 저를 매우 예뻐하며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저는 마음만 먹으면 못 가지는 게 없었고 제가 원하는 건 말 한마디면 다 가질 수 있었기에 귀한 것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더 다가올 일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국민학교 졸업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저희 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느 날처럼 저는 학교를 다녀온 날이었는데 집안에 온통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고 엄마는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아이고, 영수가, 이제 우리 어찌 사냐? 네가 아직 어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 집이 망했어. 내 아버지가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혀서 집이 망하고 말았어. 엄마의 말처럼 아버지의 순간적인 동정심 때문에 우리 가족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좋아하고 술을 좋아했던 아버지는 믿었던 술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보증을 대신 서고 전 재산을 잃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고 엄마는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자 결국 어머니도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다시 눈을 떴을 때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는 엄마를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부모가 잘못되면 자식이 돌보는 게 당연한 것이었지만 오빠는 사법고시 공부 중이었고 언니는 학교 선생님으로 직장인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셋째 오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결국 가족끼리 상의한 끝에 언니가 저와 엄마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낮에는 직장에 다녔고 밤에는 졸면서 엄마를 간병했습니다. 그런 언니를 보며 엄마는 죄책감을 느꼈고 저는 그 두 사람을 보며 가슴이 아파 저라도 엄마를 잘 모셔야겠다 고 생각해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엄마를 돌보는 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어차피 저는 공부에 큰 흥미가 없었기에 잘 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언니가 보태주는 돈으로 엄마를 수발하며 지냈습니다. 오빠는 결국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일반 직장에서 만난 여자와 결혼해 엄마를 오빠가 모시겠구나 싶었지만 새언니는 엄마 모시는 것을 부담스러워했고 자식을 낳았다는 핑계로 엄마를 밀어냈습니다. 결국 언니가 다시 엄마를 모시게 되었고 저는 언니가 있어서 든든하고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새언니보다 친딸인 언니에게 의지하는 것을 편하게 여겼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때문에 시집 못 간 언니의 삶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언니는 엄마를 모시고 팔자련이 지냈고 그때쯤 엄마가 산속에 있는 절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휠체어에 의지한 엄마를 바람 쐬러 절에 데려갔고 저도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엄마는 실수로 발을 헛디뎌 추락사하고 말았습니다. 모두가 그곳은 발을 헛디딜 자리가 아니라고 했고 엄마는 휠체어에 타고 있었기에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결국 엄마는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엄마의 죽음을 통곡하며 받아들였고 그때 제 나이는 겨우 17이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고 있었기에 엄마마저 떠나자 제 삶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언니는 곁에 언니를 지켜준 남자가 있어 결혼 정년기를 지난 나이에도 시집을 가게 되었고 언니는 저에게 앞으로 같이 살자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수나, 내가 엄마처럼 의지는 못 되겠지만 너는 내 동생이니 부족한 나라도 믿고 살면 힘이 될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언니, 나도 이제 17살이면 다 컸지. 옛날 같으면 시집갈 나이인데 언니는 나 신경 쓰지 말고 시집가도 돼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직 어린데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형부 될 사람에게 다 말해놨어. 너 시집가기 전까지는 같이 살기로 했어. 언니의 걱정에도 저는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야 한다고 생각해. 이제 독립하기에 충분해. 옛날에 우리 엄마도 17에 시집가서 우리를 낳았는데 내가 뭐가 어리단 말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제 걱정에 결혼 조건으로 저를 돌보겠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언니에게 짐이 될 수 없어 떠나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수정된 한글 텍스트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문장은 줄바꿈 없이 이어서 작성했습니다. 어쩌면 엄마도 저와 같은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학교 선생님이라는 뚜렷한 직업이 있고 얼굴도 예쁘게 생겨 주변에서 언니를 신부감으로 탐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결혼을 포기하면서까지 엄마와 저를 포기하지 않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습니다. 저는 언니의 진심에 감동받아 이제부터 나라는 족쇄를 풀고 하늘로 훨훨 날아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언니로부터 벗어나 17살에 독립을 하게 되었고 언니가 준 돈으로 월세 보증금을 마련했으며 고맙게도 형부가 소개시켜준 회사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삼촌이 운영하는 회사였는데 형부의 인맥 덕분에 들어가 청소를 하거나 자질구레한 일이나 간단한 서류 업무 같은 다양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며 통장에 조금씩 돈을 모으기 시작했지만 돈을 모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3년간 모은 돈은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고 세상이 제 마음대로 쉽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란 사실을 다시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희 회사의 사장님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삼촌이 운영하던 회사였기에 저를 잘 챙겨주셨으나 삼촌이 연세가 많아 회사를 넘기고 휴식을 취하게 되면서 새로운 사장님이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사장님은 나이가 많아 보이지 않았고 30대 중반 정도로 형부와 또래의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 중에는 사장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많았지만 먹고 사는 게 무엇인지 다들 사장님 앞에서 비위를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사장님은 젊고 잘생겨서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으나 이미 결혼하신 분이었고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어리고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된 상태다 보니 사장님은 저를 비서로 두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장님과 자주 부딪히게 되며 사모님과 그 가족들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비서로 일할 때 일이 없을 때는 사모님을 도와 집안일을 하거나 아이들 학교에 데려다주는 등의 가사일도 도맡아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조금 피곤했지만 사장님이 보너스로 돈을 챙겨주었기 때문에 큰 불만 없이 일을 계속했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 참석했을 때 분위기에 취해 술을 많이 마셨고 눈을 떠보니 사장님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고 시집도 못 갔는데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모님을 어떻게 볼 것이며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저는 회사에 나오지 않고 숨어버리려 했는데 사장님이 직접 저희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언제까지 출근 안 할 거야? 일단 얼굴 보고 오해는 풀자. 사장님은 제게 오해를 풀자고 했고 저는 언제든 다른 회사에 취직할 것이라고 말하며 사장님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득에 결국 문을 열고 말았습니다. 끝까지 문을 걸어 잠갔어야 했는데 저는 20살이 어린 병아리였고 원숙한 어른인 사장님에게 속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씩씩하게 잘 살았다고 자부했으나 사람의 사랑이 그리웠던 탓인지 사장님은 제 마음을 잘 파고들었습니다. 사모님께도 죄송했고 사장님 아이들에게도 미안했지만 어느새 사장님이 제 전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사장님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사모님이 모든 사실을 알고 친정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와 제 머리털을 몽땅 뽑았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고 사수했으나 사장님은 자리를 피했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말로 저를 버렸습니다. 아이는 낳든 말든 내 인생 생각해서 잘 결정해라.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3명의 아이가 있기에 그 아이는 인정할 수 없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저를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안 돼도 이 아이만은 호적에 올려주세요. 부탁이에요. 바랄 걸 바래라. 너무 큰 욕심 아니야? 네가 남편이 밖에서 낳은 애를 호적에 올려줄 것 같아? 우리 와이프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그 마음을 생각해봐. 절대 안 해줄 거야. 사장님은 뻔뻔스럽게 제게 그렇게 말했고 저는 아이만 품은 채 버려졌습니다. 혼자 아이를 낳는다 한들 돈이 많이 필요할 텐데 아들이었다면 그 집안에서 아이만이라도 거둬졌겠지만 딸이라 그대로 외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업보라 생각했습니다. 남의 남자가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제가 흔들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제 스스로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들 이미 벌어진 일은 없어질 수 없었고 뱃속의 아이 또한 잘못이 없었기에 저는 아이를 낳기로 했습니다. 언니에게는 차마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지만 만삭의 제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언니는 저를 붙잡고 울며 난리를 쳤습니다. 아직까지 저를 위해 울어줄 이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제 딸을 낳았습니다. 딸아이는 참 예뻤습니다. 누굴 닮았는지 코도 오똑하고 쌍꺼풀도 있어서 저는 이 아이를 위해 평생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아이가 누구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며 저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포기하고 재혼하지 않은 채 딸아이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다음은 요청하신 대로 수정된 한글 텍스트입니다. 이름과 주소는 이전과 동일하게 변경했으며 문장은 줄바꿈 없이 이어서 작성했습니다. 딸아이를 누구보다 행복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았고 그때부터 밤낮으로 아이를 등에 업고 일을 했습니다.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란 딸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자 한결 수월해졌고 언니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딸아이와 살려 했지만 돈을 벌어야 했기에 딸을 챙겨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는 언니의 옆으로 이사가서 딸을 간간히 챙겨 달라 부탁했습니다. 언니는 그때 사업가인 형부와 결혼했는데 형부가 제법 능력이 있어 돈을 아주 잘 벌었습니다. 언니도 저처럼 나란 나를 두었지만 아이를 생각하자니 일하기가 버거워져 힘들게 교육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전업주부가 된 언니에게 제 아이를 맡기고 저는 형부네 회사에서 일하게 되었고 제법 회사 일에 소질이 있었던지 형부는 제게 많은 일을 맡겼습니다. 그러다 저는 모은 돈으로 투자를 시작했고 운이 따랐던지 번 돈의 수십 배를 벌어 딸아이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운이 나쁠 때는 수십 배를 잃기도 해 불안한 경제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투자는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아 저는 번 돈으로 땅이나 집을 몇 채 사들였습니다. 그 무렵 사춘기였던 딸은 어디서 뭘 들었는지 제게 가슴 아픈 질문을 하며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낳기 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 성을 따랐다면서. 근데 남의 가정 있는 남자 사이에서 나를 낳은 거라면서? 그럼 우리 아빠는 살아계신 거야? 미안하다, 미소야.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엄마도 죗값을 치르고 있으니 제발 너마저 엄마를 비난하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어. 같은 여자로서 엄마가 너무 부끄러워. 차라리 이모가 내 엄마였으면 좋았을걸. 왜 나를 낳아서 이런 상황을 겪게 해? 딸은 제 마음에 생채기를 내며 원망했고 기껏 인생을 포기하고 낳은 딸이 왜 자기를 낳았냐 고 묻는 말이 저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이후로 딸은 저를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반항하며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고 사람들에게 언니를 자기 엄마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딸은 돈이 필요할 때만 제게 와서 당당하게 손을 벌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안쓰러운 마음에 제 잘못으로 딸이 어긋날까 봐 돈을 주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여기서부터 딸과의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저를 돈 버는 기계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 이건 아니다 싶어 언니가 뭐라 해도 딸이 사과할 때만 잠시 반성할 뿐 위기가 지나면 다시 저를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었기에 따끔하게 잘못을 지적했어야 했지만 저는 딸의 감정을 생각해 어미로서 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 것이 결국 딸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딸은 공부를 잘하지 못해 미술로 대학에 가고 싶어 했고 디자인을 전공하며 대학을 갔습니다. 대학 생활을 그리 재미있어 하진 않았지만 졸업 후 밥벌이나 했으면 했습니다. 딸은 아마도 적당한 시기에 시집가길 바랐고 저는 딸이 스스로 꾸려나가길 바랐습니다. 딸이 대학에 진학했으니 저도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회사 일은 책임감이 무겁고 그 당시 투자 손실로 번 돈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더 투자의 원금 회복을 시도했겠지만 더 큰 위험을 피하고자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나이가 들며 욕심이 화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이 대학 졸업반에 있을 때 저는 회사에서 나와 모은 돈으로 작은 가게를 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 일로 치열하게 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젊은 나이에 유방암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살면서 제 업보는 언제 끝날까? 미혼모로 딸을 키우며 집안의 가장 역할을 최선을 다한 끝에 유방암이라니 저보다 못되게 살았던 사람들은 잘만 사는데 왜 저는 이렇게 벌을 받는지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길 바라며 삶의 의지를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암에 걸린 상황에서도 무사히 살아난다면 그때는 정말 평화롭게 행복을 느끼며 살고 싶었습니다.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질 때 딸이 병문안을 왔고 옆에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까지 오기 힘들었을 텐데 미안했습니다.
딸은 대학 졸업 후 결혼을 염두에 두고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커피를 만드는 남자친구와 함께 제과제빵을 배우고 나중에 가게를 차리고 싶다며 그 돈을 저에게 요구하며 확답을 받으려 했습니다. 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제게 말입니다. 겸사겸사 온 거야. 그래도 엄마니까 혹시나 죽을 수도 있으니 죽기 전에 사윗감은 봐야 할 것 같아서. 미소야, 너는 왜 엄마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통 자식들은 엄마가 나을 거라고 위로해주고 그렇잖아. 그런데 너는 왜 죽기 전에 사윗감을 보여준다고 말을 그렇게 해? 너무 배려 없는 거 아니야? 솔직해서 그렇지. 엄마는 왜 내 마음을 고깝게 생각해? 엄마가 죽기 전에 사윗감 보여주고 가게 차려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는 거였어. 가게 좀 차려달라는 게 그렇게 거슬렸어? 더 이상 할 말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딸이, 행여나 내가 죽을까봐 대놓고 죽기 전에 사윗감은 봐야 할 것 같다 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을 때 그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마치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져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했던지 딸은 자기 제과제빵 배워서 남편이랑 카페를 차릴 거라며 가게 좀 차려달라고 했고 그 말에 딸이 저를 대체 무엇으로 보는 것인지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로 이렇게 쉽게 죽을 수 없겠다고 말입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 속에서도 치료를 받았고 반드시 건강을 완쾌해야겠다는 집념으로 버텼습니다.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처럼 병을 이기겠다고 마음먹으니 제 병은 급격히 호전되었고 기적이라고 할 만큼 놀랄 정도로 치료 효과가 나타나 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 나니 저는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했고 제 2의 인생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나를 위해 잘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언니는 정말 다행이라며 저를 안아주었지만 딸은 씁쓸하게 웃으며 거봐. 죽을 사람 앞에서 일부러 죽는다는 얘기 꺼내면 더 오래 산다니까. 내가 엄마를 살린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딸의 말을 듣고 저는 치가 떨렸고 마음속으로 딸을 내쳤으며 다시는 딸을 믿지 않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후로 딸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저에게 참 잘하려고 했습니다. 집에서 제게 식사를 직접 차려주고 안색이 안 좋으면 죽을 끓여주기도 했으며 집안일도 도맡아 하며 병원에 갈 때마다 시간을 내어 저를 대동했습니다. 딸이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니 내 딸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건강해야 돼. 나는 엄마밖에 없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엄마를 생각했어. 라는 딸의 말에 미소야, 고마워. 엄마는 너에게 실망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엄마에게 잘해주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엄마를 강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나도 속상했어. 엄마가 건강을 찾았으니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엄마만 내 곁에 있어주면 돼. 진작에 이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는 너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쳤을지도 모른다. 말 한마디에 천년빛을 갚는다는 말처럼 인간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딸에게 실망해서 마음에서 내쳤다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해주고 저를 위하는 모습을 보니 내 딸이라는 생각에 다시 믿고 싶었습니다. 딸이 제게 마음을 연 만큼 저도 딸에게 잘해주고 싶었고 딸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자 했습니다. 딸은 제과제빵을 배우면 국내 프랑스와 연계된 제과제빵 학교에 다시 다녔고 전문적으로 배우고자 비용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공부를 마치고 제게 소개해 주었던 사위와 결혼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딸은 대학을 졸업했지만 사위 될 사람은 고등학교만 졸업한 후 커피를 배우고 있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시부모님이 학력이 높아 시아버님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퇴직하셨고 시어머님은 문예단 등록 작가라고 하셔서 배운 집안이라는 생각에 부족한 점은 시부모님께 배우면 잘 지내라고 했습니다. 딸은 시부모님을 저보다 더 많이 존경하고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스스로 존경하는 시부모님께 예단을 많이 준비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넉넉하게 준비해 보냈습니다. 예단을 넉넉하게 준비해 보내자 시어머니는 좋아하셨고 딸은 남편에게 형제가 셋이라 중간에 끼어 예쁨 많이 받고 싶었는데 시작이 좋아 다행이야 라며 만족했습니다. 우리 집도 좀 해주면 안 될까? 딸이 집을 해달라 요청했을 때 저는 그건 서방이 집 해온다 하지 않았니? 예단도 넉넉하게 준비했는데 라고 대답했습니다. 딸은 집 해준다고 했지만 빌라 전세라고 해요.
나 빌라에서 살고 싶지 않아. 그래도 아파트에서 살고 싶어.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그걸 시댁 부모님께 말해야지. 엄마가 너희 집을 해줄 능력이 어딨다고 그래? 시아버지 교육자로 퇴직하셨는데 무슨 돈이 있으시겠어? 라고 했습니다. 딸은 그래도 엄마는 이모부랑 오랫동안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잖아. 라고 하며 계속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하나 차려주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집까지는 엄마 능력으로 무리야. 가게를 차리든지 아니면 집을 해달라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돼. 라고 답했습니다. 딸은 부담스럽다. 딸 하나 있는 거 그것도 못 해줘. 적당히 둘 다 해주면 되잖아. 라며 속상해했습니다. 저는 너 가게 차리려면 돈이 많이 들고 아파트도 비싸니 성수동 아파트를 줄 테니 가게는 포기해라. 그거 팔아서 가게 차려주려고 한 거였으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있었지만 표정은 불만스러워 보였습니다. 딸은 가게도 원하고 집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딸과 틀어지고 싶지 않아 좋게 말을 하고자 했습니다. 결국 딸은 아파트를 포기하고 아파트를 팔아 가게를 차리기로 했습니다. 당시 아파트 값보다 가게 비용이 더 커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200평이 넘는 큰 가게에서 사위는 커피와 음료를 만들고 처음에는 쿠키와 케이크를 유명한 업체에서 가져다 팔았으나 이후 딸이 직접 만들게 되어 딸에게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딸의 가게는 예상보다 잘 되었고 저는 아파트까지 팔고 대출까지 받아 딸을 시집 보내니 허전했습니다. 몸이 안 좋아 당분간 쉬어야 해서 꼼짝도 할 수 없으니 심적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간간히 딸과 사위가 찾아와 주고 카페에서 손을 거들어 주기도 해서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사돈 어르신들은 모두 학력이 높은데 제가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한 게 딸에게 흠이 될까 싶어 쉬는 동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고등학교 졸업장까지 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가게에서 사위와 함께 커피 만드는 것을 배우고 설거지와 청소도 도맡아 했습니다. 물론 활기차고 재미있긴 했지만 허리가 아프기는 했습니다. 다행히 매일 출근하는 건 아니었고 제 나이가 당시 5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버틸만 했지만 일한 대가로 아르바이트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서운했던 건 제가 앉아 커피를 마시면 딸이 커피값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눈치를 본 사위가 딸을 툭 쳤지만 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요새 매출이 떨어져서 엄마한테라도 커피값 받아야지. 푼돈인데 이 정도는 엄마가 귀엽게 챙겨줄 수 있잖아. 지금 커피값을 내라고 하면 너도 나 아르바이트비 쳐줘야지. 내가 너희 가게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해주는 건 생각 안 하니? 일반 아르바이트생처럼 시간을 딱 정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쁠 때 잠깐 나와서 도와주는 건데 무슨 아르바이트비를 받아.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잘하잖아. 이걸로 퉁치면 되지. 장모님, 그냥 염려 마시고 드세요. 미소가 요새 매출이 떨어져서 예민해진 것 같아요. 장모님께서 가게 차려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제가 사드릴 테니 마음껏 드세요. 사위는 딸의 입을 재빨리 막으며 진땀을 흘리며 제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이 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보였고 고마운 줄도 모르고 모든 것을 당연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사돈들이 키운 사위는 비록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자신의 일에 확신이 있었고 어른들에게도 잘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사위복이 있다는 말을 들어도 딸에 대한 칭찬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딸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좋은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탓이라 생각하며 이것도 제 마지막 업보라 여겼습니다. 제 업보는 생각보다 무거웠고 수십 년간 제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50대 초반이었고 손주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컸습니다. 딸은 입덧을 하면서 이제야 부모 마음을 이해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자식을 품에 안아보지 못해서 그런지 임신 초기부터 매우 예민했습니다. 한동안 고분고분하고 말도 예쁘게 하더니 임신하면서부터 다시 본래 성격으로 돌아와 제게 속마음을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저는 딸과 만날 때마다 싸우는 게 힘들어서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던 카페를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딸에게서 어김없이 전화가 걸려와 매섭게 타박했습니다. 엄마 쉬면 나 어떡하라고.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할 시기인데 엄마가 가게에 계속 있어 줘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애 낳고 나면 나 혼자 어떡해? 다른 집은 친정엄마가 조리해주고 애도 봐준다는데 엄마는 왜 다 안 해줄 거야? 애부터 낳고 얘기를 해. 애 낳으면 나도 조리해주고 애 봐주려고 노력하긴 할 테지만 그게 당연하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나는 내 엄마지 내 식모가 아니야. 말도 좀 가려서 해라. 이제 사위보기가 난처할 지경이다. 내가 뭘 어쨌다고 다들 나한테 난리야. 엄마가 너무 서운해. 다른 엄마들은 딸한테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도와주느라 난리인데 엄마는 나 좀 맞춰주면 안 돼. 딸은 울기 시작했고 정작 울 사람은 저였지만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딸의 요구대로 맞춰주었고 원하는 대로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딸네 집에 청소하러 갈 때마다 입덧을 대신하는 것처럼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화장실 쓰레기와 냉장고의 음식물 쓰레기들, 특히 썩기 시작한 것들을 치우는 일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걸 그대로 쌓아두면 어떡하니? 냄새가 장난 아니야. 배달 음식도 다 썩어가고 있네. 입덧 때문에 냉장고 근처에도 못 갔어. 엄마가 치워주면 되잖아. 그래도 이건 좀 심하잖아. 이모가 담가준 굴김치인데 곰팡이가 다 폈네. 아깝다. 내가 곰팡이 걷어줄 테니 괜찮은 부분만 먹든지 찌개를 해먹어. 엄마, 나 임산부야. 먹는 거 조심해야 하는데 곰팡이 핀 김치를 먹으라니. 먹고 싶으면 엄마나 가져가서 먹어. 딸 말에 버리기 아까워 괜찮은 부분을 가져가려 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데도 돈 드는데 잘됐다. 는 딸의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딸을 생각하며 10개월 동안 곁에 있어 주었고 결국 딸은 첫 아이를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이어 둘째, 셋째까지 연달아 임신하니 제 기운이 모두 빠졌습니다. 첫 손주를 볼 때는 감동이었지만 둘째와 셋째 손녀딸이 연이어 태어나니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제 힘든 모습을 보고 도우미를 고용하려 했지만 딸은 요새 세상 흉흉해서 외부 사람을 못 믿겠다며 거절했습니다. 연년생으로 3명의 아이를 키워야 했고 시어머니도 30분 거리인데 아프다는 이유로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보다 10살 많아 이해는 갔지만 손주를 좀 도와주면 좋으련만 아쉬웠습니다. 손주를 봐준다고 제게 어떤 이득이 생기지는 않았고 그때쯤 브랜드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사위의 가게는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사위는 고군분투하며 간신히 가게를 유지했지만 200평이나 되는 가게에 손님이 없어 힘들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버티려는 마음으로 신메뉴 개발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딸은 아이가 셋이라 가게에 신경 쓸 수 없어 사위와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돈이 나가면 사랑도 함께 나간다는 말처럼 아이가 셋이나 되자 딸은 아끼고 사랑하던 사위에게도 바가지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착한 사위가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가게가 어려워지자 딸은 아르바이트생을 1명 줄이고 아이들을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와서 근무해야 했지만 수족구와 구내염 등 여러 전염병이 돌자 아이들이 걱정되어 유치원 갈 때까지 집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딸은 아이 셋을 돌보는 것이 힘들다며 저를 달달 볶기 시작했습니다. 사위가 가면 저는 딸네 집에서 자고 아침에 아이들을 등원 준비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 딸은 육아를 이유로 학가까지 제안했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일이 힘든데 학가까지 하면 육아 때문에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았습니다. 딸은 제 고집에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편히 여기서 살면서 살림하잖아. 뭐가 문제야? 딸 좀 도와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난 자식들이 힘든 모습 보면 애가 달아서 어쩔 줄 몰라. 엄마는 왜 내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내 뜻대로 안 해줘. 내 딴에는 다 해줬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 고생하는 모습 보기 싫어서 몸이 부서져도 도와주려 지금까지 너희 집에 있었던 거야. 아무리 아프고 힘들어도 엄마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버텨온 거야. 그런데도 네가 엄마가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말하는 건 이해할 수 없어. 저는 여러 번 딸의 요구에 넘어갔지만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는 딸을 여전히 품 안의 자식처럼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육아의 고단함을 아는 저로서 딸을 안 도와줄 수는 없었습니다. 돈을 바라고 한 말은 아니었지만 딸이 말이라도 고맙다, 거나 돈 못 챙겨줘서 미안하다, 고 했다면 서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딸에게 아무런 기대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힘들다고 하니까 남편이 시어머니를 부르겠대. 처음엔 시어머니가 들은 척도 안 해서 맘을 놨는데
남편이 자꾸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마냥 모른 체 할 순 없을 것 같대. 나는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불편해. 엄마가 있으면 시어머니 오는 걸 막을 수 있으니까 있어달라는 거야. 딸은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했지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안사돈이 사위에게 보탬이 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사돈이 오기 전에 딸이 욕먹을까 싶어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장을 봐와 저녁 식사까지 차렸습니다. 평소에 일만 했던 저라 음식이 입에 맞을지 걱정되었지만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쉬지도 못하고 분주하게 뒷정리까지 했는데 그 사이 손주가 와서 책을 읽어달라고 보채고 큰손주는 레고를 잃어버렸다며 찾아달라고 울었습니다. 딸은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며 침대에 누워 있었고 저는 힘이 빠졌습니다. 안방에 가서 한마디 하려던 찰나 사위와 안사돈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손님처럼 맞이했습니다. 안사돈은 집안을 훑어보며 손주들을 안아주었을 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가 차려지자 사위와 딸은 맛있다며 먹었지만 안사돈은 찌푸린 얼굴로 찌개가 짠 것 같은데 사돈이 음식을 짜게 드시나 봐요 라고 했습니다. 사위도 엄마 찌개 간 좀 보고 다시 해줘요. 우리 어머니는 혈압이 높아서 짜게 드시면 안 되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사돈은 요리를 많이 안 해보셨나 보네요. 김치지짐은 너무 달고 멸치조림도 너무 달고 밥은 너무 데워서 입에서 굴러다니네요 라며 비난했습니다. 딸의 육아를 덜어주려 온 사돈도 결국 제 위치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왜 저 혼자만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지 안사돈이 품평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기대가 컸던 것이 후회되었습니다. 딸은 안사돈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애썼고 딸이 살림살이 때문에 책 잡히는 것보다는 제가 듣는 게 낫다고 생각해 참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둘째 손주와 셋째가 장난감을 가지고 싸움을 벌였습니다. 딸과 안사돈은 자연스럽게 저를 바라봤고 사위가 일어나려 했으나 안사돈이 눈치를 주자 저는 얼떨결에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애들의 말을 들어주고 싸움을 말린 후 돌아오니 모두가 식사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입맛이 달아난 저는 식탁에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어서 얼른 치웠고 모두들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잘 먹었다 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아 힘이 빠졌습니다. 제가 겨우 소파에 앉아 쉬려던 순간 딸이 와서 입모양으로 과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안사돈에게는 팔짱을 끼고 비위 맞추기에 바빴던 딸은 얼마 전 백화점 인터넷 쇼핑에서 명품 스카프를 샀다며 안사돈에게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시장에서 산 천 한 조각도 준 적이 없었기에 속이 상했습니다. 안사돈이 없었다면 너는 손 뒀다 어디 쓰냐 며 딸에게 타박했을 텐데 안사돈이 있는 자리라 딸을 책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안사돈마저 딸을 무시하고 부려먹을까봐 조용히 딸의 말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속마음이 이랬지만 딸은 알 리 없었습니다. 과일을 내오니 안사돈은 그것을 먹으며 저와 딸을 번갈아 쳐다보더니 슬쩍 사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들이 참 착한 편이에요. 장모님이 와 계신 거 다른 사위 같으면 불편했을 텐데 우리 아들은 별말 없잖아요. 부인과 장모님을 얼마나 아끼는지 저한테 애들 좀 봐달라고 야단이지 뭐예요. 이래서 아들 낳으면 남의 자식 된다더니 딱 맞네요. 사위는 난감한 얼굴로 저를 보며 이것저것 다 해주시니까 저는 감사하죠. 엄마도 오신 김에 장모님 좀 도와주세요. 맨날 집안일 해주시고 애들 봐주시느라 살이 빠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 속으로 낳은 자식이니?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나도 도와주고 싶긴 한데 애 보거나 청소, 음식 같은 건 잘 못해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잘 도와주셔서 걱정 없어요. 엄마가 이런 건 또 잘하셔서 괜찮아요. 아까 제 음식을 맛본 안사돈은 바깥일만 오래 하셨다더니 요리를 잘 못하시네요. 이제는 딸이 알아서 해야죠. 홀로 낳고 키우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더 이상 친정 도움 받지 말고 우리 아들도 불편하지 않게 알아서 모셔야죠. 라며 딸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안사돈의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가슴이 찔렸습니다. 혹시 안사돈이 제가 딸을 어떻게 낳았는지 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저 비위를 맞추느라 네 하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위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딸과 안사돈이 한마음으로 말리며 결국 설거지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너무 힘들고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아 딸 내외와 거리를 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사돈이 등장했으니 합가는 불가능하다고 느껴졌고 저도 합가를 하면 딸의 공식적인 식모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절대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딸은 서운해하며 난리를 쳤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딸의 마음은 풀리지 않았고 연락마저 줄이자 딸은 시어머니가 눈치를 준다며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젠 제게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물어보며 손주들을 위해 학군지로 이사가야 한다며 은근슬쩍 도움을 청했습니다. 딸내는 전세 살다가 청약에 당첨되어 새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학군지를 원하며 가게도 정리하고 떠나겠다고 하며 다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도와줘, 엄마. 엄마도 노후자금 모아둔 거 있을 거 아냐. 우리가 사는 곳은 경기도라서 서울 학군지로 이사 가야 해. 우리 아이들을 똑똑하게 키우고 싶어. 지금 애들 영어 유치원 다니는 거 알지? 여긴 영어 유치원 출신 받아줄 학교가 없단 말이야. 제발 도와줘. 너는 엄마 보면 돈 보태달라는 말밖에 안 나오니? 엄마가 돈으로 보여? 평생 모은 돈 너한테 다 준 거나 다름없어. 이젠 이 집 한 채와 노후자금으로 모은 돈밖에 없는데 그걸 달래? 절대 못 줘. 그건 내 생명줄이야. 딸은 계속해서 이사 가겠다고 생떼를 부리며 돈을 달라고 했지만 저는 모른 척하며 무시했습니다. 노후 자금을 넉넉히 모아두었다고 생각했지만 치솟는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자주 가던 편백찜 집을 보고는 노후에 식당을 차리는 것도 괜찮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편백찜을 좋아하고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언니와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곳이었기에 언니와 함께 창업하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가진 돈이 많지 않아 우선 제 돈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모자란 부분은 언니가 대출을 받아 보태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가게를 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함께 시장 조사를 하며 좋은 위치를 찾았고 손님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 직원 교육도 철저히 하며 장사 준비를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딸과 사위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기에 쿠폰을 발행해 가게와 카페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디어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딸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노후 자금을 가게 창업에 썼다는 사실이 드러나 딸이 화를 낼 것 같아 조용히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딸은 중간중간 육아를 도와달라고 연락했지만 저는 가게 준비에 바빠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제 관심사는 오직 언니와 함께 편백찜 집을 무사히 여는 것이었습니다. 긴장 속에 마침내 가게가 오픈했고 준비한 만큼 보답을 받는 것인지 오픈 초반 2에서 3개월 동안 예약이 꽉 찰 만큼 손님이 몰렸습니다. 4개월째 들어서며 손님이 살짝 줄긴 했지만 단골이 생기기 시작하며 매출도 꾸준히 올랐습니다. 언니와 함께 돈을 벌게 되어 매일 밤 기분 좋게 지냈습니다. 사업이 잘 되자 본전을 금방 회수할 것 같아 언니와 저는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딸네 가족이 저희 가게에 들른 순간 제 사업 계획은 4개월 만에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손님 서빙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사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장모님, 그 더운 날 등골이 서늘해졌고 뒤를 돌아보니 딸이 서 있었습니다. 딸은 다짜고짜 사위와 손주들을 뿌리치고 제 손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 바람에 제가 주방으로 가져가려던 편백찜이 쏟아졌고 그 안에 있던 뜨거운 육수까지 제 다리에 튀어 결국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